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패전 후 빠르게 굴복한 나라들만 살아남는다고 믿어온 서구 문명사의 공식이 단 하나의 나라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 이론은 한국 앞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분석한 하버드 문명사 교수의 충격적인 보고. 국제역사학회는 밤새 긴급 토론에 들어갔고 CNN, B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그저 작은 분단 국가처럼 보였던 한국. 그러나 하버드 교수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중국의 압박도, 일본의 식민 지배도, 전쟁도, 경제 위기도 끝내 무릎 꿇리지 못한 땅.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만이 가능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30년. 패전국이 승자의 파트너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독일이 그랬어요. 1945년 폐허 위에서 30년 만에 지칠의 일원이 되었죠. 일본은 40년이 걸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완전히 무너진 뒤 승자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 강해졌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빠르게 굴복하고 새 질서에 편입되는 것. 저는 그것을 문명의 성숙이라 불러왔습니다. 15년간 저는 이 이론을 가르쳐 왔어요. 하버드대 문명사지리사 겸임 교수 루카스 에드먼드. 그게 제 이름이고 굴복 문명론이 제 연구의 전부였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 유럽의 왕조 교체, 독일과 일본의 전후 재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공식을 가리켰어요. 패전 후 빠른 굴복은 미성숙이 아니라 전략이다. 저는 그 공식을 믿었고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논문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하버드 출판부에서 나온 제 저서는 이미 3쇄를 찍었고 유럽 주요 학술지에서 수십 차례 인용되었어요. 굴복 문명론은 제 학문적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국제역사학회에서 한 발표를 들었어요. 발표자는 동아시아 식민지 저항사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가 슬라이드에 띄운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민족은 정복당했지만 한 번도 완전히 굴복한 적이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요. 패배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법칙이니까요.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연구실에서,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완전히 굴복한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여름 내내 그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하려고 자료를 뒤졌어요. 그런데 자료를 볼수록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1925년 가을 학기, 저는 하버드 역사학과 대형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패전 후 전략과 문명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150명 가까운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케네디 스쿨 대학원생들도 뒤쪽에 앉아 있었고 몇몇 외부 연구자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학장 헬레나 브라운이 직접 제안한 강의였어요. 패전 이후 전략과 한국 사례를 다뤄보라는 주문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예외라고요? 제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패전 후 굴복은 미성숙이 아니라 전략이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어요. 15년간 똑같은 문장으로 강의를 시작해왔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장 마티웨가 준비한 그래프였어요. 프랑스 출신의 젊은 조교는 데이터 시각화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전후 경제 회복 곡선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두 나라 모두 패전 직후 바닥을 찍었다가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독일은 30년 만에 지칠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그래프의 정점을 가리켰어요. 일본은 40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패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줄에 앉은 금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나 슈미트. 독일계 미국인 학부생이었어요. 첫 수업부터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학생이 있으면 강의가 한결 수월해지죠. 승자의 질서를 빠르게 받아들였기 때문 아닌가요? 저항하는 대신 협력을 선택한 거죠.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패전 후 즉각적인 굴복과 협력. 그것이 문명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하버드 국제정치연구소 초판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정의했어요. 패전 후 빠른 협력은 근대 문명의 성숙한 형태다. 아나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는 역시 유럽과 일본은 똑똑했다라고 썼더군요. 저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15년간 가르쳐온 내용이었으니까요. 독일인의 피가 흐르는 학생이라면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강의실 중간쯤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데이비드 리라는 미국인 남학생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굴복하지 못한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패전 후 굴복을 거부한 집단은 대부분 흡수되거나 소멸했습니다. 저항은 영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굴복이 곧 생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데이비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승자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현명해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 전체가 제 설명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로마 제국 이후 유럽 왕조 교체, 독일과 일본의 전후재건. 모든 사례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패전 후 빠른 굴복은 문명의 조건이다. 저는 이 슬라이드를 수백 번은 보여줬을 거예요. 매번 같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맨 아래에 작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 내내 고민하다가 추가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단 하나의 민족. 저는 그 문장을 추가할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15년간 쌓아온 이론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가리켰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 하단으로 모였어요. 저는 다음 단어를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은 예외 하나를 언급하는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한국입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한국이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앞줄의 아나는 옆 친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참으려 했어요. 그 작은 나라가 뭘 증명한다는 거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그 나라. 삼성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문명사의 예외라고요? 뒤쪽에 앉아있던 동양인 학생 하나가 미동도 없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김지민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 예외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예외인지 아니면 제 이론이 불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죠.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탁에 서서 강의 노트를 정리했어요. 뒤쪽에서 김지민이 조용히 일어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출구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교단을 한번 바라봤어요. 무슨 표정이었는지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하버드 야드 너머로 펼쳐진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평평한 잔디, 낮은 건물들, 어디를 봐도 산이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매사추세츠의 이 평탄한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쟁도 침략도 겪어본 적 없는 나라에서요. 저는 문득 이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평탄한 땅에서 자란 우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문명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학문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연구실에서 장 마티웨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젊은 조교는 밤새 데이터를 정리했더군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패전국들의 조약 체결 연표, 엘리트 편입 비율, 경제 회복 곡선까지. 모든 숫자가 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마티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지. 오늘은 굴복 문명론의 뼈대를 완전히 세울 거야.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첫 시간보다 인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죠. 저는 교탁에 서서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로마 제국 붕괴 이후 유럽 왕조들의 변천사가 연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굴복 문명론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연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로마가 무너진 뒤 유럽의 왕조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새로운 지배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항할 것인가, 편입될 것인가. 마티웨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패전국 엘리트들의 행적을 추적한 표였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20세기 주요 패전국들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패전 후 30년 이내에 기존 엘리트의 70에서 80%가 승자 체제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독일의 산업가들, 일본의 관료들. 그들은 패전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자리를 찾았죠. 앞줄의 아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저는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면 학생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편입은 얼마나 빨리 일어났을까요? 저는 다음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패전국이 승전국 체제와 공식 조약을 맺고 동맹 관계에 편입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입니다. 20년에서 30년.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어제의 적은 오늘의 파트너가 됩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강제된 선택 아니었나요? 패전국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물론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무엇을 골랐느냐입니다. 저항을 선택한 집단도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흡수되거나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굴복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거네요. 아나가 끼어들었어요. 정확합니다. 하버드 국제정치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패전 후 빠른 협력은 근대 문명의 성숙한 형태다. 감정적 저항보다 전략적 편입이 문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고요함을 즐겼어요. 15년간 쌓아온 이론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티웨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패전국들이 정리된 표였어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여러 유럽 왕조들. 모든 사례가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패전, 굴복, 편입, 재건. 깔끔한 4단계였죠. 그런데 표면 아래에 빈행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빈칸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여기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예외를 채워 넣을 자리예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조약협력 패턴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 한국. 엔터를 누르자 그 문장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통계가 이 정도로 일관적이면 예외 하나쯤은 그냥 잡음 아닌가요? 모든 이론에는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있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지적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외 하나는 무시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예외의 크기입니다. 크기요? 데이비드가 되물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5천만 인구,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몽골, 청, 일본. 수백 년에 걸쳐 여러 강대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에요. 아나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결국 미국의 동맹이 되지 않았나요? 한국 전쟁 이후로요. 그건 굴복 문명론에 들어맞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되었고 동맹국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아나가 물었어요. 동맹에 편입되었으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한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독일과 일본은 패전 후 승자의 가치 체계를 상당 부분 내면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어요.
뭐랄까 형식은 받아들이되 본질은 지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직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강의실 뒤쪽에서 김지민이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침묵하는지 궁금했어요. 데이비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예외 하나 때문에 이론 전체를 재검토하는 건 과하지 않나요? 학문적으로요.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데이비드,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름 내내 그랬죠. 한국은 그냥 잡음이다. 무시하면 된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패턴이 계속 나타났어요. 잡음치고는 너무 일관적이었죠. 어떤 패턴이요? 아나가 물었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는 칠판에 간단한 연표를 그렸어요. 몽골 지배, 청의 간섭, 일본의 합병. 매번 외세가 들어왔고 매번 지배당했어요. 그런데 매번 최종 결론은 같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오늘 이후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저는 스크린의 마지막 문장을 가리켰어요. 이 한 줄이 정말 잡음인지 아니면 이론을 다시 써야 할 만큼 큰 신호인지 확인하는 것.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탁에 서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김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스크린에 남아있는 예외 한국이라는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케네디 스쿨의 파비오 로마노 교수였어요.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동료였죠. 루카스, 강의 재밌게 듣고 있어. 파비오가 말했어요. 한국 이야기 말이야. 듣고 있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 학생인 척하고. 파비오가 웃었어요. 한국 데이터,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시간 되면 같이 검토해볼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파비오는 제 이론의 열렬한 지지자였거든요. 그가 한국 데이터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좋아. 내일 연구실에서 보자. 파비오와 헤어진 뒤 저는 혼자 하버드 야드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강의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70에서 80%의 엘리트 편입률, 20에서 30년의 조약 체결 기간. 모든 숫자가 제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 걸까요? 표면 아래에 그 한 줄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조약 협력 패턴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 저는 15년간 수천 개의 데이터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쌓아온 모든 통계와 그래프가 갑자기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줄짜리 예외가 전체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파비오와 약속한 대로 다음 날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마티웨가 정리한 연표, 마리나 코엔이 수집한 비교 연구자료, 그리고 제가 여름 내내 모아둔 논문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파비오는 커피를 홀짝이며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파비오가 중얼거렸어요. 정복 횟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최종 결과는 항상 같지?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다음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연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색깔별로 침략, 간섭, 조공, 합병 시기를 구분했죠. 완성된 연표를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눈앞에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한반도 연표를 띄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20세기까지 1500년의 역사가 한 화면에 담겨 있었죠. 붉은색은 외세의 침략, 주황색은 간섭과 조공, 검은색은 합병 시기를 나타냈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역사적으로 이 땅은 끊임없이 침략과 간섭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마티웨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주요 침략과 간섭 사건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짚어나갔죠. 13세기 몽골의 침략. 고려 왕조는 30년 넘게 저항했지만 결국 몽골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왕실은 몽골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고려 왕은 몽골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굴복 패턴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비드가 그러니까 결국 굴복한 거잖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저는 연표의 다음 부분을 가리켰어요. 몽골 제국이 약해지자 고려는 즉시 몽골의 영향력을 걷어냈어요. 왕실 혼인으로 섞인 피해도 불구하고 다시 고려의 방식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 뒤 고려를 대체한 새 왕조가 등장합니다. 조선이요? 아나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조선 왕조. 1392년에 건국되어 1910년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518년입니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의 왕조가 유지되었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500년이라는 숫자가 학생들에게 충격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확인했을 때 믿기 어려웠거든요. 비교를 해볼까요? 마티웨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같은 기간 유럽에서는 몇 개의 왕조가 교체되었을까요? 프랑스만 해도 발루아, 부르봉, 나폴레옹, 다시 부르봉, 오를레앙.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튜더, 스튜어트, 하노버. 500년 동안 하나의 왕조가 유지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조선도 결국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았나요? 청나라한테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은 청의 조공을 바쳤고 형식적으로는 청의 영향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저는 청과 조선의 관계를 정리한 표를 띄웠습니다. 청은 조선의 조공을 요구했지만 내정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자체 법률, 자체 언어, 자체 관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왕조의 성씨도 바뀌지 않았고 국호도 그대로였죠. 그건 청이 관대했기 때문 아닌가요? 아나가 물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티웨가 비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마리나 코엔이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같은 시기 발칸 반도,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죠. 발칸 반도를 보세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많은 지역이 이슬람화되었고 지배층의 언어와 문화가 교체되었습니다. 인도차이나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식민 지배 아래에서 엘리트층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프랑스식 교육 체계가 자리 잡았죠. 저는 표의 마지막 열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몽골, 청, 일본. 3번의 지배와 간섭을 겪었지만 매번 최종 결과는 같았어요. 자기 언어, 자기 문자, 자기 국호로 돌아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그 의미를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렸어요. 왼쪽에는 정복 횟수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최종 정체성이라고 썼습니다. 발칸 정복 후 정체성 변화. 인도차이나 정복 후 정체성 변화. 한반도 정복 후. 저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정체성 유지. 매번요. 데이비드가 즉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강대국 내부 사정 때문 아닌가요? 몽골 제국이 무너졌고 청나라가 무너졌고 일본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외세가 떠난 건 한국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데이비드. 외세가 떠난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 내부의 문제였어요. 몽골은 분열했고 청은 서구 열강에 무너졌고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볼게요. 외세가 떠난 뒤 왜 한반도는 항상 자기 이름으로 돌아왔을까요? 데이비드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발칸에서 오스만이 떠난 뒤 그 지역은 어떻게 되었나요?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났지만 오스만 시대의 영향은 오래 남았어요. 종교, 언어, 문화 면에서요.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가 떠난 뒤에도 프랑스어와 프랑스식 제도의 흔적이 남았죠. 저는 한반도 연표를 다시 가리켰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외세가 떠날 때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기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몽골의 흔적, 청의 흔적, 심지어 35년간 지배한 일본의 흔적까지.
정치 체제나 일상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김지민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질문하는 거였죠. 교수님, 한 가지 보충해도 될까요? 김지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물론이죠. 외세가 지배하는 동안에도 내부에서는 정통 왕조의 계보와 사회 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김지민이 말했습니다. 몽골 지배기에도 고려 왕실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고 관료 체계도 그대로였죠. 청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것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외세가 떠났을 때 돌아갈 원래 자리가 계속 존재했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었던 거예요. 김지민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나가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국호와 왕조가 계속 자기 쪽으로 돌아온다 왜?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패턴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정복은 성공했지만 영구 통치는 실패했다. 그게 한반도의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평가와 해석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탁에 서서 스크린에 남아있는 연표를 바라봤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검은색, 침략과 간섭과 합병의 기록들. 그런데 그 모든 색깔 사이사이에 항상 원래의 이름이 돌아와 있었어요. 파비오가 뒤쪽에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학생인 척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루카스. 파비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예외가 아니야. 이론을 재검증해야 할 이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비오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정복은 많았는데 왜 이름은 늘 돌아왔는가?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 15년간 저는 패전과 굴복만 봐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패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요.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내야 했습니다. 네 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지난 3번의 강의에서 저는 데이터와 패턴을 보여줬어요. 독일과 일본의 굴복, 한반도의 예외적인 복귀. 그런데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숫자는 보여줬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논리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패전 후 선택지가 하나뿐이라고 가정한 게 문제였구나. 저는 15년간 패전하면 굴복한다는 공식만 봐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칠판에 2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문장이 제 이론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연표가 충격을 준 모양이었어요. 아나는 앞줄 정중앙에 앉아 있었고 데이비드도 평소보다 앞쪽 자리를 선택했더군요. 김지민은 여전히 뒤쪽이었지만 노트북 대신 종이 노트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분필을 집어들고 천천히 2문장을 썼습니다. 전략 A 패전 후 즉각 굴복하여 승자의 질서에 편입한다. 전략 B 패전 후 버티며 자기 이름과 정체성으로 복귀할 기회를 기다린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그 2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 옆에 한반도 지도를 붙이고 전략 B 옆에 화살표를 그어 연결했어요. 지난 3번의 강의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 데이터 뒤에 있는 논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패전 후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전략 A는 이해가 돼요. 독일과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략 B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패전한 상태에서 버틴다는 게 현실적으로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죠. 군사적으로 패배한 상태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승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나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저는 마티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가 준비한 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몽골, 청, 일본 시기의 국호와 왕조 유지 여부가 정리되어 있었죠. 몽골 지배기를 보세요. 고려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했어요. 30년 넘게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해야 했죠. 그런데 굴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워요. 저는 표의 첫 번째 열을 가리켰습니다. 고려왕은 몽골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몽골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어요. 몽골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군사적으로도 몽골의 지휘를 받았죠.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굴복이에요.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굴복한 거잖아요. 전략 A랑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저는 표의 오른쪽 열을 가리켰어요. 국호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고려였어요. 왕조의 성씨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왕씨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법률 체계는요? 고려의 법이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언어는요? 고려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형식적으로는 굴복했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지켰어요. 이름, 언어, 법, 왕조. 패전국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아니 어쩌면 최대한의 것들을 지킨 거죠. 아나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나중에 보니 전략 비한국이라고 크게 쓰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청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표의 두 번째 열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은 청의 조공을 바쳤고 형식적으로는 청의 영향권 안에 있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되었어요. 자체 법률, 자체 관료 체계, 자체 교육 시스템.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청이 간섭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 아닌가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조선이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청이 무너진 뒤 조선은 어떻게 되었나요? 청의 흔적이 남았나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청나라 문화나 언어가 한국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청이 200년 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청이 무너지자마자 그 흔적이 거의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칠판의 전략 B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게 전략 B의 핵심이에요. 형식은 받아들이되 본질은 지킨다. 그래서 외세가 떠나면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죠. 김지민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 역사에서 망국이라 불린 시기에도 내부에서는 계속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김지민이 말했습니다. 몽골 지배기의 고려 지식인들은 고려의 역사서를 편찬했어요. 자기 나라의 기록을 남기려고 했죠. 청시대에도 조선의 학자들은 조선의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고 보존했고요. 의도적이었다는 건가요? 아나가 물었어요.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랬어요. 외세가 지배하는 동안에도 돌아갈 자리를 계속 만들어 두었던 거죠. 저는 김지민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정확히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형식적 굴복 속에서 본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외세가 떠났을 때 돌아갈 자리를 유지하는 것. 데이비드.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까 질문했죠. 결국 굴복한 거 아니냐고. 군사적으로는 맞아요. 패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패배 여부가 아니에요. 저는 칠판의 두 전략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패배 이후의 선택이에요. 같은 패배를 당해도 어떤 나라는 전략 A를 택하고 어떤 나라는 전략 B를 택해요. 한국은 후자였던 거죠. 데이비드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반론을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몽골, 청, 일본. 세 강대국의 지배와 간섭 기간을 합치면 대략 100년이 넘어요. 100년 동안 외세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죠. 학생들이 숫자를 받아 적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외국 왕조가 한반도의 국호나 왕조 성씨를 완전히 대체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0년이에요. 단 하루도 없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15년간 제가 믿어온 이론이 흔들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략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인 장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제 35년을요.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탁에 서서 칠판에 남아있는 두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전략 A와 전략 B. 저는 15년간 전략 A만 가르쳐 왔어요. 그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비오가 뒤쪽에서 걸어왔어요. 오늘도 몰래 강의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루카스, 이제 이론이 아닌 장면을 보여줄 차례야. 파비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숫자는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장면을 기억하거든. 다음 강의가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비오의 말이 맞았어요. 전략 B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시기, 가장 혹독한 시험대. 일제 35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이론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묘한 확신도 섞여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15년간 저는 패전과 굴복만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패전 후에도 굴복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민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한국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그 답의 가장 생생한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제시도 씨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5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리나 코엔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관련 사진과 문서를 최대한 모아달라고요. 마리나는 하버드 역사연구소의 식민지 저항사 전문 연구원이었어요. 그녀가 이틀 만에 가져온 자료의 양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진만 수백 장, 문서는 그보다 더 많았어요. 루카스, 이거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마리나가 말했습니다. 다른 식민지들이랑 비교해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 뭐가? 저는 물었어요. 저항 기록이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저항, 봉기, 비밀 조직 활동 기록이 다른 식민지 평균의 2~3배는 돼. 마리나가 표를 내밀었어요. 35년 동안 이 정도 밀도로 저항한 식민지는 거의 없어. 저는 그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믿기 어려웠거든요. 완전히 합병된 상태에서 군사력도 없이 어떻게 이런 밀도의 저항이 가능했을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한국 이야기를 하는 교수가 있다고요. 저는 교탁에 서서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소멸한 해였어요. 오늘은 가장 혹독한 시험대를 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제 35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에서 전략 B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티웨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일제 강점 기염표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1910년을 가리켰습니다. 이 해에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국호가 없어졌고 황제가 폐위되었고 모든 통치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끝이에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요. 전략 B고 뭐고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합병 9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3.1운동이요? 맞아요.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숫자를 강조했어요. 나라가 없어진 지 9년 만에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무기도 없이, 군대도 없이.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요.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압당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 아닌가요?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 지도자들은 체포되었죠. 일본의 통치는 계속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마리나가 준비한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식민지들을 보세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영국령 인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이 정도 규모의 민중 봉기가 식민 지배 초기에 일어난 사례가 있나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초기 저항은 엘리트층 중심이었고 민중이 대규모로 움직인 건 훨씬 나중이에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합병 9년 만에 200만 명이 움직였어요. 뭔가 다른 거죠. 김지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지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띄운 건 낡은 신문 기사의 사진이었어요. 한글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일제시대에 발행된 조선어 신문이에요. 김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점점 제한했지만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신문들이 계속 발행되었죠. 금지된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계속 쓴 거예요. 저는 그 신문을 바라봤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또 있어요. 김지민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비밀 한글 학교 기록이에요. 일본이 조선어 교육을 금지하자 사람들은 밤에 몰래 모여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교회 지하실에서, 개인 집에서, 산속에서. 발각되면 처벌받았지만 그래도 계속했죠. 아나가 그 자료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비밀 학교가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비밀이었으니까요. 김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수백 건이에요. 조선어학회라는 단체는 일제 말기까지 한글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어요. 결국 구성원들이 체포되어 고문당했지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김지민의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비밀학교, 금지된 언어, 발각되면 처벌. 그런데도 계속했다고요? 김지민 씨.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저항 운동이었나요? 아니면 개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나요? 김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상해 임시정부 같은 조직적인 독립운동도 있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저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는 건 후자예요. 왜요? 영웅 몇 명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나 있거든요. 김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에게 자기 언어를 가르치려고 밤마다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게 35년 동안 계속되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을 사람들. 그들이 매일 밤 선택을 한 거였어요. 마리나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식민지들의 동화 정책 결과를 정리한 표였어요.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그 표를 가리켰습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는 식민 지배 수십 년 만에 엘리트층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교육, 행정, 법률이 모두 프랑스어로 진행되었죠. 영국령에서도 비슷했고요. 한반도는요? 아나가 물었어요. 일본은 한반도에서 훨씬 더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펼쳤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창씨 개명이라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학교에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어요. 내선일체라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성공했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고 일본어를 배웠고 신사에 참배했죠. 그런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 일본이 패망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창씨 개명으로 바뀐 이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원래 이름을 되찾았죠. 일본어로 교육받은 세대가 있었지만 한국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35년간의 동화 정책이 해방과 함께 거의 흔적 없이 지워진 거예요. 아나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아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존재 방식 같아요. 아나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지키려는 거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그냥 존재의 문제요. 저는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첫날 한국이라는 단어에 웃음을 참던 그 학생이었어요. 지금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당시 한반도에 있던 한 서양 선교사의 일기 구절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민족은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굴복하는 법을 모른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존경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론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국가는 합병되었습니다. 저는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들, 비밀 학교들, 금지된 신문들, 지워지지 않은 이름들. 이 모든 게 정신적 항복이 끝내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략이 현대에도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아나가 김지민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아나가 김지민의 자료를 가리키며 뭔가를 물어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가 바뀌고 있구나. 이 강의실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도 제시도 씨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5번째 강의가 끝난 뒤 저는 며칠간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일제 35년의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비밀학교, 금지된 신문, 지워지지 않은 이름들. 저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계속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과거에만 해당하는 걸까? 마티웨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보다가 잠든 모양이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마티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강의 준비 중이야. 현대 자료가 필요해. 어떤 자료요? IMF. 그리고 촛불 시위. 마티웨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을 현대까지 다루시려고요? 과거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말했습니다. 전략 B가 지금도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 마티웨는 이틀 만에 방대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IMF 위기 전후의 경제 지표, 금 모으기 운동 사진, 촛불 시위 기록, 경제 회복 속도 비교 그래프.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거든요. 6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강의실은 지난번보다 더 붐볐습니다. 뒷자리까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복도에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나는 여전히 앞줄 정중앙이었고 데이비드도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김지민은 오늘 평소보다 앞쪽에 자리를 잡았더군요.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과거를 봤어요. 몽골, 청, 일본. 한반도가 어떻게 패전 후에도 정체성을 지켰는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에만 유효한가? 학생들이 그 질문을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한반도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강대국들이 우연히 약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 사례를 봅니다. 전략 B가 지금도 작동하는지. 마티웨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해에 한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죠. 국제통화기금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고 경제 주권의 상당 부분을 내줘야 했어요.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경제 위기잖아요. 전쟁이나 식민지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다르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본질을 보세요. 외부 세력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이건 일종의 패배예요. 경제적 패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IMF 구제금융 조건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IMF는 한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어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한국 정부는 이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굴복한 거네요. 아나가 말했어요. 전략 A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티웨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금모으기 운동 사진이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자기 금부치를 내놓는 장면이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자기 귀중품을 내놓아서 외채를 갚자는 운동이었죠. 전국에서 350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이 230톤에 달했어요. 아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이었어요.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죠.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강요당한 얼굴인가요? 학생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뭔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결의에 가까웠죠. 이게 전략B의 현대 버전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위기를 외부 탓만 하지 않고 자기 몫을 짊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선택. 형식적으로는 IMF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데이비드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금 모으기가 경제 위기를 해결했다고요? 금 모으기 자체가 위기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마티웨가 다음 그래프를 띄웠어요. IMF 차입금 상환 기간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의 평균 상환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얼마 만에 상환했을까요? 학생들이 기다렸어요.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3년이에요. 1997년에 위기가 터졌고 2001년에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어요. 예정보다 3년이나 빨랐죠.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데이비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아나가 물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수출 회복, 환율 안정, 구조 조정 효과. 그런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협력이에요. 금 모으기뿐 아니라 긴축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태도.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문제로 받아들인 거죠. 김지민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물론이죠. IMF 이후 한국 내부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김지민이 말했습니다. 금 모으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재벌 구조가 문제였다. 미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격렬한 자기 비판도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죠? 저는 물었어요.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는 대단하다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따졌다는 거예요. 김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있었어요. 그게 다음 위기에 대비하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김지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화가 아니라 성찰. 그게 전략 B의 또 다른 측면일 수 있었어요.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마티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촛불 시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운 장면이었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한국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어요. 수백만 명이 참여했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한 일 아닌가요? 시위로 정권이 바뀌는 거요. 흔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규모의 시위가 몇 달간 계속되었는데 폭력 사태나 내전으로 번진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는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비슷한 규모의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의 아랍의 봄, 동유럽의 민주화 운동. 대규모 시위가 폭력으로 번지거나 내전으로 이어지거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평화적으로 끝났네요. 아나가 말했어요. 맞아요. 시위대는 촛불을 들었고 노래를 불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권은 제도 안에서 교체되었고 헌정 질서는 유지되었죠. 저는 강조했습니다. 폭력적 붕괴 대신 제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요?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거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IMF 때도 촛불 때도 바닥까지 가는 대신 어느 선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오는 거요. 마치 그게 전략인 것처럼요.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첫날 예외 하나로 이론을 뒤집는 건 과장이라고 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지금 그가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방금 중요한 걸 짚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전략 B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완전한 붕괴를 피하고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는 것.
과거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그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곱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실업률 회복 속도를 비교한 표였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업률 회복 속도가 OECD 평균보다 1년에서 2년 빨랐어요. IMF 때와 비슷한 패턴이죠. 위기가 와도 다른 나라보다 빨리 회복해요.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숫자 하나하나가 과거의 패배 후 전략이 오늘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전략은 역사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강의를 마치며 저는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두 강의에서는 이 전략을 세계사 전체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지,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이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탁에 서서 텅 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굴복 문명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한국이라는 사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론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 15년간 쌓아온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시도 씨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7번째 강의를 앞두고 저는 밤새 한 장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6번의 강의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압축한 표였어요. 왼쪽 열에는 패전 후 즉각 굴복 전략이라고 쓰고 오른쪽 열에는 패전 후 자기 복귀 전략이라고 썼습니다. 두 열 사이에 선을 긋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표 하나가 제 15년 연구를 두 쪽으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뒷줄에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헬레나 브라운 학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파비오 로마노도 있었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학장이 직접 강의를 들으러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헬레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대로 하세요라는 뜻 같았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난 6번의 강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봤어요. 독일과 일본의 전후 재건, 한반도의 1500년 역사, 일제 35년, IMF와 촛불까지. 오늘은 이 모든 걸 하나의 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티웨가 제가 만든 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저는 첫 번째 열을 가리켰어요. 패전 후 즉 굴복 전략. 로마 제국 이후 유럽 왕조들, 2차 대전 후의 독일과 일본. 이들은 패전 후 승자의 질서를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체제 안에서 다시 강해졌죠. 저는 오른쪽 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오른쪽을 보세요. 패전 후 자기 복귀 전략. 여기에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만 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학생들이 그 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여러 나라가 빼곡했는데 오른쪽에는 한국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제가 여름 내내 자료를 뒤졌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패턴을 보이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패전과 지배를 겪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자기 언어, 자기 국호, 자기 정체성을 되찾은 문명이 또 있는지. 찾으셨어요? 아나가 물었어요. 못 찾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있었어요. 하지만 한반도처럼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강대국의 지배를 겪으면서도 매번 자기 이름으로 돌아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국제역사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은 패배를 인정하지만 정체성을 팔지 않는 드문 국가다. 패전 후 자기 복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해온 유일한 사례로 기존 문명사 이론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는 무시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이론과 맞지 않았거든요. 예외는 잡음이라고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나, 데이비드, 김지민, 그리고 뒤쪽에 헬레나 학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강의실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교수가 자기 이론의 오류를 인정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안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칠판 쪽으로 걸어오더니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표에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아나가 말했어요. 왼쪽은 굴복 문명, 오른쪽은 저항 문명이요. 저는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첫날, 한국이라는 단어에 웃음을 참던 그 학생이었어요. 지금 그녀가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써보세요. 저는 말했어요. 아나가 칠판에 썼습니다. 왼쪽 열 위에 굴복 문명, 오른쪽 열 위에 저항 문명, 그리고 저항 문명 아래에 한국이라고 크게 썼어요. 저항 문명이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저항이라는 말이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김지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복귀 문명은 어떨까요? 김지민이 제안했어요. 저항보다는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아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네요. 패전에도 자기 이름으로 돌아가는 문명.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예외 하나로 이론 전체를 뒤집는 건 학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했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건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물었어요. 굴복 문명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불완전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례 앞에서요. 이론이 현실을 다 담지 못한 거죠. 저는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생이 가장 정확한 정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고마워요. 저는 말했어요. 정확히 그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했던 거예요. 뒤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헬레나 학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파비오는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아나가 쓴 글씨 옆에 제가 추가로 썼습니다. 첫째, 패전 후 전략은 하나가 아니다. 저는 읽었어요. 둘째, 어떤 문명은 즉각 굴복을 선택하고 어떤 문명은 자기 복귀를 선택한다. 셋째, 한국은 후자의 유일한 장기 사례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강의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레나 학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녀 혼자였지만 곧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왜 박수가 나오는 걸까요? 박수가 잦아들자 헬레나 학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 교수님, 헬레나가 말했어요.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학장님. 헬레나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상적인 것을 봤어요. 헬레나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학자가 자기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요. 15년간 믿어온 것을 내려놓는 용기. 하버드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헬레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례를요. 헬레나가 계속했어요. 작은 동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하기 쉽죠.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그 나라가 문명사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헬레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루카스 교수님, 이 내용으로 책을 쓰세요. 하버드 출판부에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335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탁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파비오가 다가왔어요. 루카스, 조나스 클라인한테 연락해봐. 파비오가 말했습니다. 국제역사학회 운영위원이잖아. 이 내용으로 학회에서 발표하면 반향이 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학회 발표보다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김지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뭘요? 제 나라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 연구의 언어로 다뤄주셔서요. 김지민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또 이상화되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거나. 그런데 교수님은 데이터와 기록으로 접근하셨잖아요. 저는 김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김지민 씨, 고마워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보여준 자료들, 번역들. 그게 없었으면 이 강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강의는 끝나지 않았다고. 뭔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요. 마지막 강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버드 역사연구소 책상에 앉아 텅 빈 강의실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티웨가 마지막 날 찍어준 사진이었죠. 칠판에는 아직도 그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배운다.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분필을 들고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믿어온 것을 공개적으로 내려놓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쓰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걸 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도 모르게 첫 문장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패전 후 굴복의 기술만을 문명의 조건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한 민족을 만난 뒤 버티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문명을 보았다. 문장을 쓰고 나니 다음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 문장도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첫 강의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했을 때 학생들의 웃음 섞인 반응, 김지민이 보여준 비밀 학교 기록, 아나가 칠판에 저항 문명이라고 쓰던 순간 모든 장면이 손끝으로 흘러나왔어요. 문서 상단에 임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전설 패전 후에도 굴복하지 않은 민족, 한국. 오후에 헬레나 학장을 만났어요. 그녀의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번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루카스, 솔직히 말할게요. 헬레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특강을 제안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사례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헬레나가 말했어요. 하버드가 배워야 할 게 두 가지 있더군요. 하나는 이론보다 진실을 택하는 학자의 태도. 다른 하나는 한국 같은 예외를 진지하게 다루는 용기. 저는 헬레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부끄러웠거든요. 책을 쓰세요. 헬레나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 학기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요. 하버드 출판부에 내가 직접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 학장님. 그리고 하나 더. 헬레나가 덧붙였어요. 다음 학기 정규 커리큘럼에 이 내용을 넣는 걸 검토해 볼게요. 패전 후 전략과 문명이라는 과목으로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조나스 클라인이었어요. 국제역사학회 운영위원이죠. 파비오가 연락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루카스, 파비오한테 강의 이야기 들었네. 초고가 나오면 학회에서 첫 발표를 맡겨도 좋겠어.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패전 후 전략을 재정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반향이 클 거야.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학회 발표, 책 출간, 정규 커리큘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을 그냥 잡음으로 치부하려 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평평한 잔디가 보였어요. 저는 문득 한국의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땅, 험한 지형,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반도.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청이 압박했을 때도, 일본이 35년간 지배했을 때도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굴복하면서도 본질적인 것들을 지켰어요. 이름, 언어, 정체성. 그리고 외세가 떠나면 언제나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IMF 때 금을 모았던 사람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 그들도 같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위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대신 자기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선택.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역사책에 남지 않을 사람들. 그들이 매일 밤 했던 작은 선택들이 천년의 패턴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아까 쓴 첫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패전 후 굴복의 기술만을 문명의 조건으로 믿어왔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첫 강의의 기억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소리. 15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다시 배울 기회를 준 거였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패전은 끝이 아니다. 어떤 민족에게 패전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